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8월 5일 뜬금없는 폭락세 이후에 한 차례 급반등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모두가 주목하던 가지고 있지 않든 가지고 있든 간에 반도체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 산업이자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좌우하는 반도체 핵심 모멘텀이었던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시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최종적 눈높이에 조금 미스한 이런 영향으로 시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7%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고 영향으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제가 계속 저는 이 시간에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지금 AI를 실질적으로 서비스적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서비스는 아직 아닌데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들 칩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혼자 그냥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 메모리 데이터 센터까지 수요 기대감이 확대됐던 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부품으로 들어가는 HBM 메모리 칩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그 관련한 드릴링 장비들, 어닝 장비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건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엔비디아가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당분간은 좀 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보수적 의견이에요. 다만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는 호실적이에요. 호실적. 즉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실적 좋았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 예상도 아주 높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부진했다. 매출 총이익률이 약간 떨어졌다. 엔비디아의 총이익률이 지금 60%대입니다. 이익률이 이만큼 나와요. 물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고정비 체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률이 막 70%까지 80%까지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지금 이익률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계속해서 왜냐면 이거 웃돈을 얘네들이 지금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진을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AI의 지금 현재 킬러 컨텐츠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진과 성장률 측면에서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복리로 따졌을 때 성장률을 연간 100%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내년에도 100%, 그 후년에도 100%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러면은 이 복리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성장률은 낮아진다. 이게 이제 성장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 성장률이 한계를 쳤다. 우리 이걸 이제 피크아웃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피크아웃은 이제 내리막을 탄다는 전망이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이런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좀 둔해집니다. 박스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엔비디아도 약간 그런 식의 영역대로 들어갔다고 봐요. 하지만 대체 불가한 기업인 건 분명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오면 또 기대 매수세가 들어와요. 왜? 대체 가능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부족인 건 분명하고 AI 칩이 앞으로도 장기적인 수요가 좋다는 것도 확실하고, 그럼 이제 블랙의 4분기에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박스권 대처를 하시면 될 텐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주도주의자 1등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하락이 혹시라도 지난 그 7월 11일이었죠. 여기 이때 미국의 CPI가 나왔거든요. 이때 미국 CPI 나오고 CPI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겠구나. 기다렸던 재료인데 주식 와르르 무너졌죠.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하락이 또 다른 또 트리거가 돼서 혹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오늘 시장의 기저에는 좀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엔비디아의 시간의 급락이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를 기록했다. 그게 그냥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시장을 내적으로 판단을 하면 우리 시장의 수급이 약하다. 한마디로 우리 시장의 수급이 지금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탁금이 공이 예탁금이 지금 50조 원대 초반대 53조인가 4조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봅시다. 공이 예탁금 53조 7천억이네요. 53조 7천억. 그리고 회전율 보십시오. 시장 회전율이 20%대예요. 27%. 27% 회전율. 이거는 침체입니다. 시장 주식 회전율 27%라는 거는 이게 주식시장 침체 구간입니다. 예탁금 증가 없죠. 시장 침체돼 있죠. 근데 신용잔고율은 이번에 5월 달에 쏟아 내버려서 저는 주식 절대 신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진짜 여러분 신용 같은 거 쓰시면은 주식 패가 망신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들 가지고 성장하는 좋은 주식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절대 깡통 차지 않아요. 근데 신용 같은 거 쓰시면은 깡통 찹니다. 신용이 보시면 이번에 20%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게 한 20% 정도 나갔거든요. 신용잔고 20% 정도 떨려 나가면요. 그냥 신용 다 털렸다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것도 한 20% 되거든요. 여기도 한 20% 되고. 신용이 보통 이제 시장 폭락 나올 때 신용잔고가 한 20% 정도 이렇게 떨려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담보 부족을 해소하지 못해서 반대 청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CFD 같은 것들도 청산되고 이번에는 뭐 홍콩에서 운영하는 아시아 헤지 펀드 몇 군데가 청산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마진콜 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요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엔캐리 청산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엔캐리 청산하고는 구조가 좀 엔캐리 청산은 장기적인 거고 엔캐리 청산은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거의 뭐 종말론적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엔숏 포지션 자체가 좀 스퀴즈 당한 거예요. 엔숏 포지션, N 약세 배팅 했던 것들이 단기적으로 N이 급락하면서 N이 초강세를 보이니까 그 N숏 포지션들이 갑자기 청산당하면서 그와 연결되어 있던 구조화된 상품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와 관련한 연계된 헤지펀드들의 마진콜이 시장에 물량을 쏟아냈고 그런 물량들이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한국에서 엔비디아랑 가장 직접적으로 링크되어 있는 하이닉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8월 달에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다 떨려 나갔어. 보통 이런 식으로 떨려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는데 제가 주식시장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몸담고 이런 시장을 수차례 봤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무너지고 나서 한두 달 내로 바로 급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번 8월 5일의 하락을 불쾌하게 생각해요. 뭔가 심각한 트리거가 없었는데 엔화의 단기적인 급반등, 엔 환율의 하락, 엔 환율로 얘기할게요. 헷갈리니까. 엔 환율의 단기 급락 때문에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지금 승수 높은 레버리지가 계속 걸려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만약 금리 인상기나 경기가 좀 둔화돼서 뭔가 실질적으로 매크로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을 땐 이번 8월 5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경고음 같은 거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편치 않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당장 8월 5일 날 급락 나왔는데 9월에 또 폭락 나올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게 봐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시장 폭락을 겁낼 정도는 아닌데 그건 그거건데 장은 정말 제가 이게 비방송 용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와 정말 못해 먹겠다 싶은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게 지금 난이도로 따지면 아주 극상입니다. 극악하고 극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돈은 별로 없어요. 주식시장에 증시 유동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고금리 금융상품들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지금 다시 또 부동산 쪽으로 뭔가 이렇게 금리 쪽에서 막 풀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대출 상품들 정부 정책이라는 건 되게 웃겨요. 예? 부동산 부양하려고 막 뭐 신혼부부 뭐 이런 것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막 집사라고 권유해놓고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싶으니까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뭐 또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니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죠. 부동산 쪽으로 최근에 단기 자금들 좀 들어갔어요. 증시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약해졌죠. 외국인들이 반도체, 엔비디아 보면서 배팅을 막 하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추가 배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새로운 데서 이익 실현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정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활개칩니까? 기관들, 국내 기관들. 국내 기관들이 시장에 종목 주도권을 잡으면 장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국내 증권사 기관들 악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합니다. 원래 시장을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주체는 사실 외국인인데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건 또 실패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건데 근데 그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은 이제 호랑이가 떠나면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기관들이 막 시장을 휘젓고 다녀요. 근데 그 기관들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 단타 성향이 대단히 강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이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 수익률 평가에 있어서 연기금의 위탁 운용사들은 시장 언더퍼폼 하지 못하면 돈을 또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쪽에 이 단기 배팅이 국내 기관들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르륵 갔다가 저쪽으로 우르륵 갔다가 요거 좀 빠지면 막 팔았다가 저거 좀 올라가면 또 쫓아갔다가 이게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장세 자체가 너무 혼탁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도 지금 위치가 16분이네요. 자, 한 15분 남았는데 시장도 위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떡할래? 좀 유치한 얘기지만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한테.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투자자들한테 너 어떡할래? 지금 어떻게 할래? 맞춤법 맞습니다. 어떡할래?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떡할래는 주식을 보유할래? 현금을 보유할래? 이번에 심지어 8월 달에 그 무서운 폭락을 봤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갈래? 현금을 가져갈래? 이걸 강요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주식 가져갈 건 뭘 가져갈래? 무엇을 가져갈래? 실적조 가져갈래? 금리 인하 수혜조 가져갈래? 밸류업 주식 가져갈래? 요구하고 있어요. 단기를 볼 거야? 중장기를 볼 거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건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특히 이거. 그리고 시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주식을 가져가야 될지 현금을 가져가야 될지 참 헷갈리는 시장이에요. 왜냐?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시작됐죠. 이건 뭐 거의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잭슨 홀 미팅에서 9월 FOMC를 거의 확정적으로 예고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피봇은 재료가 노출된 거예요. 그죠? 피봇은 이미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피봇은 재료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단기적인 재료 가치는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코르 경기 둔화 우려, 경기 리스크를 동반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할 거냐, 경기 리스크에 베팅을 할 거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사람은 주식을 가져갈 것이고, 경기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포지션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가져갈 거라면, 현금을 가져간다면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쉬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 뷰에 따라서 쉬면 되는데, 주식을 가져갈 경우에 저는 아직까지 막 당장의 현금화 의견은 아니니까, 저는 아직은 현금화 의견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은 현금화 의견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9월 혹은 10월, 일단 11월 5일 미국 대선이고 11월 7일이 다음 FOMC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약간 현금을 좀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9월, 10월이라는 기간이 2달 정도 남아 있어서 아직은 현금화가 아니에요, 제 의견은. 그러면 저는 일단은 지금 주식 의견인데, 저는 지금은 여전히 주식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8월 5일 단기 급락은 일단은 지나갔고, 당장의 추가 급락이나 이건 아직 아닌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인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가져가느냐예요. 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포트를 구성을 하려는데, 뭐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을 크게 파티션으로 제가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이걸 시장이다. 모르겠어요. 이 안에 들지 않는 건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챙기고 있지 못해서 뭐 언급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 밸류업. 네, 밸류업 하나 있어요. 요것도 올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밸류업. 그리고 실적주. 실적주. 그 다음, 금리. 네, 금리 수혜주군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금리 수혜주군들. 금리 수혜주군들 안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뭐 그냥 좀 세분화 시킬게요. 그리고 반도체. 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금리 수혜 주군에 뭐 2차전지도 포함되고 바이오도 포함되기도 하고 실적주에 반도체가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저는 이쪽이에요. 저는 여전히 실적주를 권장해요. 저는 실적주라는 게 이게 성장주예요. 예,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장주, 뭐 바이오 이런 거 말고, 저는 이익 성장, 매출액 이익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EPS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성장주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적 성장이 나오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강조드리고, 반도체를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를 강하게 푸시했던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 지금의 AI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으면 엔비디아를 사셔야 된다는 주의라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투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반도체 좀 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밸류업은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제 방식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이 금리 인하 영역을 하느냐 아니냐예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큰 거, 자, 일단 밸류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밸류업의 개념은 뭐냐면 싼 주식이에요. 그냥 값이 싼 주식. 값싼 주식. 우리나라 주식들이 너무 싸니까 이거 제값밖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류업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다 뭐냐면은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건설도 좀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러분, 물론 은행이 한 10% 성장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는 크지 않고, 은행주는 뭐 대략 실적 흐름이 비슷합니다. 돈 버는 거 대부분 배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ROI가 별로 높지 않죠.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 뭐 그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PER이 뭐 한 5배 이하, 뭐 PBR이 뭐 0.5 이하 이런 주식들이에요.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KB금융을 예를 들었을 때 제가 KB금융을 대략 분석했지, KB금융이 4만 원일 때는 진짜 쌌던 게 맞아요. 4만 원일 때는. 왜냐면 이 4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한 4배 정도 나왔고, PBR로 보면은 지금도 한 15만 원 정도 나오니까 0.3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0.3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9만 원 목전에 두고 보니까 이 PER이 몇 배가 됐느냐면 이제 한 8배 정도 올라왔어요. 8배 올라왔고,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7, 0.65 뭐 한 이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싸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냥 적정가, 그러니까 이익이, 요거는 이따가 시간이 없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KB금융의, 이건 뭐 그냥 제 마음대로 분석이에요. KB금융의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는 한 1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면은 KB금융이 P밸류로 보면은 한 9배 정도 나오니까 시장퍼 정도잖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미국 은행주들도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경기 사이클이고 은행이 새롭게 막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잖아요. 은행들의 돈벌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배당 주고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주 P밸류가 10배 이상 가는 건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KB금융의 제가 생각한 적정가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4만 원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익이 크게 성장한다면 내년에 적정가가 올라가겠지만 이익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4만 원일 때는 이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지만 지금 주가가 9만 원 올라왔으면 기대 수익률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밸류업 주식들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다고요. 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 따라가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정책적으로 밸류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이 밸류업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왜냐하면 건설이 금리 인하 수혜를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 플러스 은행 밸류는 이제 너무 높게 올라왔어. 근데 건설주가 보니까 배당도 많이 주는 몇몇 건설주가 너무 싸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것들은 만약 밸류업의 바톤을 이어받는다면 건설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만 하고요. 자,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싼 주식은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계속 10만 원. 10만 원에 다가오면은 매력 없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때 4만 원 매력 있죠. 5만 원 매력 있어요. 근데 8만 원, 9만 원 매력 없어. 10만 원 넘어가면 팔아야 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밸류형 자산 가치주들의 개념이고, 실적주는 어떤 개념이냐면, 실적주는 여러분 PEG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PEG의 이 G가 그로스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PEG라는 건 EPS 성장률 분의 PER이에요. PER. 그럼 예를 들면 PER이 50이 나와 있다. 50배가 나와 있다. 근데 연 이익 성장률이 만약에 100%씩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 PEG는 0.5조. 되게 낮은 거예요. 되게 싼 거예요. PER이 50배라고 비싼 게 아니라 회사가 1년에 2배씩 성장하고 있으면 지금의 50배 PER은 내년에 25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회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아까 제가 밸류업 주식들은 가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만큼의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근데 밸류업은 어떻게 되냐? 밸류업이 아니라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책하는 강아지 이론이 바로 이런 성장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리 효과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이라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보통 통상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더 빨리 올라갔다 과열. 그죠? 그리고 차익 실현 나오고 뭐 요즘 화장품이나 뭐 전력망처럼 실적 괜찮은데 여전히 좋은 실적 나오고 죽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실적 괜찮고 내년도 전망도 괜찮고 수출도 데이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그냥 이 주가가 유지만 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가가 이렇게 지금 수준에서 고정될수록 메리트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싸지는 거죠. 이거는 밸류업 주식은 더 싸지는 일은 없어요. 주가가 내려와야 더 싸지는데 이익이 위로 계속 도망가는 산업은 주가가 내려가면은 압도적으로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의 주가를 보면 화장품 그리고 전력망, 조선 이거 싸졌어요. 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로 바이오 올라왔죠. 2차 전지 실적 여전히 안 좋아요. 2차 전지 반등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작은데 안 좋은 주식들이 수급이 순환이 돌다 보니까 실적 좋은 주식들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더 싸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머무를래 이걸 물어보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가실 수 있어요. 그거 뭐 나중에 금리 더 많이 내려갈 때 대비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선택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주식을 기초자산인 기업과 업황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실적 좋은 데 있어야지 편해요. 지금 저는 화장품이나 전력망 뭐 이런 쪽 사면서는 별 부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실적이 좋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여전히 괜찮은데. 그럼 사놓으면 실적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실적 안 좋은데 지금 금리 기대로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오히려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밸류업도 이제 밸류 매력이 좀 떨어졌어. 은행 뭐 금융 쪽은. 그럼 다른 밸류를 뭐 건설 쪽 찾아가든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할 때 저한테 왜 아직도 실적을 계속 강조하느냐. 실적 별로 먹히지도 않는데 실적이 먹히지 않는 주식시장은 없어요. 잠깐 그래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장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본질에 집중하세요. 수급이 깡패라서 단기로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막 크게 휘둘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적과 본질에 수렴하거든요.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에요. 요즘을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장에서 더더욱 더 확고하게 딱 중심 잡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동적인 판단으로 오히려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힘든 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